어서 오세요. 이야기 들려주는 아씨입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 남겨주시면 사랑의 하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때는 조선 중기,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라가 폐허가 된 그 시절입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죠. 곳곳에 굶주린 사람들이 넘쳐났고 전염병이 돌아 매일같이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한양의 거리는 전쟁의 상처로 가득했고 전쟁터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얼굴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땅은 황폐해졌고 백성들은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며 연명해야 했습니다. 그런 암울한 시대 속에서 오늘의 주인공 박씨 부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박씨 부인은 한양 남대문 근처에서 떡을 팔며 살아가는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그녀에게는 12살 된 아들 복동이가 있었는데 남편은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나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전쟁터 어딘가에서 이름 없이 죽어간 수많은 병사 중 한 명이었죠. 박 씨는 남편의 유골조차 찾지 못한 채 홀로 어린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남편이 전쟁터로 떠나던 날을 그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여보, 꼭 살아 돌아오세요. 저와 복동이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년을 기다려도 5년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박 씨는 일어났습니다. 아직 하늘에 별이 가득할 때부터 그녀는 부엌에서 불을 지폈죠. 쌀을 씻고 시루에 쪄서 떡을 만드는 일. 그녀의 하루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지만 그녀가 만든 떡만큼은 한양에서 손꼽힐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정성이 들어간 음식은 맛으로 말한다고 했던가요? 박 씨의 떡에는 아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떡을 만들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 떡 한 개 한 개가 복동이의 미래를 만드는 거라고. 이 떡을 팔아서 복동이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칠 수 있다고. 복동이는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잘 알고 있었죠. 다른 아이들이 놀 때 복동이는 어머니 옆에서 떡을 나르고 물을 길어왔습니다. 한양의 다른 아이들이 연날리기를 하고 자치기를 할 때도 복동이는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친구들이 복동아, 너도 나와서 놀자라고 불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어머니 도와드려야 해. 너희끼리 놀아. 그런 복동이를 보며 마을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 나이에 저렇게 효성이 지극하다니. 박씨 부인 복이 많으시네. 그리고 매일 밤 복동이는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커서 꼭 과거에 급제해서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습니다. 비단옷을 입혀드리고 큰 기와집에서 살게 해드릴 거예요. 종들을 두고 어머니는 손 하나 까딱 안 하셔도 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전국의 명의를 불러서 어머니 건강도 챙기게 할 거예요. 박 씨는 그런 아들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그래, 우리 복동이가 효자로구나.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말거라. 내가 건강하게만 자라준다면 어미는 그것만으로 만족한단다. 과거고 뭐고 상관없어.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한양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역기의 저주라 불렀죠. 처음엔 남대문 근처의 거지 몇 명이 쓰러졌습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노인이 갑자기 쓰러지더니 이틀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 병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흘이 멀다 하고 상여가 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은 서로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멀리 돌아갔고 아는 사람끼리도 인사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었죠. 장사도 안 되었습니다. 떡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뚝 끊겼습니다. 모두들 집 안에 틀어박혀 있었으니까요. 밖에 나가면 병에 걸린다는 소문이 돌았고 한양의 거리는 텅 비었습니다. 박 씨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 수입이 없었고 쌀떡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걱정은 복동이었습니다. 혹시 복동이가 이 무서운 병에 걸리지는 않을까? 박 씨는 매일 밤 하늘에 빌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복동이만은 지켜주소서. 하지만 하늘은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복동이가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감기려니 했는데 다음 날이 되자 아이는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온몸에 붉은 반점이 올라왔고 숨을 쉴 때마다 괴로워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졌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습니다. 복동이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부르세요. 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복동이가 그 무서운 전염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녀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아들을 살려야 했으니까요. 박 씨는 미친 듯이 마을의 의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의원들도 이 병을 두려워했습니다. 대부분이 문을 걸어 잠그고 환자를 받지 않았죠. 부인 미안하지만 우리도 가족이 있어. 그 병은 전염되니 치료할 수가 없어. 박 씨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제발입니다. 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10곳이 넘는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간신히 한 의원이 집에 왔지만 진맥을 하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병이 깊이 들었소. 귀한 약재를 써야 하는데 그 약값이 은자 10량은 될 것이오. 그 돈이 있소? 은자 10량. 당시로서는 엄청난 거금이었습니다. 박 씨가 1년을 쉬지 않고 떡을 팔아도 모으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약을 쓰면 복동이가 살 수 있나요? 확실하지는 않소. 하지만 그 약 없이는 아마 사흘을 넘기기 힘들 것이오. 의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 씨는 절망했습니다. 밤새 아들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복동이의 손은 너무 뜨거웠습니다. 마치 불덩이를 만지는 것 같았죠. 복동아, 어미가 무능해서 미안하구나. 어미가 못난 탓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제발 눈 좀 떠다오. 어미가 여기 있어. 떠나지 마. 제발. 하지만 복동이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거친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면 좋으련만. 하지만 우는 것만으로는 아들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집에 있는 모든 것을 팔아봤지만 고작 은자 2냥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이라곤 낡은 이불 몇 장과 떡 만드는 도구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끔찍하지만 유일한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몸을 파는 것. 하지만 40이 넘은 과부의 몸을 누가 사겠습니까? 그때 그녀는 들은 적이 있는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한양에 신기한 물건을 사들이는 약재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당시 한양에는 귀한 약재뿐 아니라 기이한 물건들도 거래하는 약재상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뼈, 동물의 내장, 심지어는 사람의 피까지도 거래한다는 소문이 있었죠. 물론 대부분은 과장된 소문이었지만 박 씨에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그 약재상을 찾아갔습니다. 주인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험상궂은 얼굴에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예리하고 날카로웠죠. 박 씨의 모습을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부인? 박 씨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를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을 아들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한쪽 눈을 사주시겠습니까? 약재상 주인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부인,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요? 살아있는 사람의 눈을. 제발입니다.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약을 사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이 눈이라도 팔아야 아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주인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박 씨를 바라봤습니다. 부인, 정신이 온전하신 겁니까? 눈을 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도 압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하지만 저에게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박 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진심이었습니다. 주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도 장사꾼이기는 했지만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처절한 부탁을 받아본 적이 없었죠. 부인, 나도 사람이요. 어찌 그런 거래를. 은자 10량만 주십시오. 제발입니다. 이 늙은 과부가 무릎 꿇고 빕니다. 박 씨는 정말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약재상의 더러운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빌었습니다. 제발. 그 모습을 본 주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박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인의 모정에 감복했소. 은자 10량을 드리겠소. 하지만 정말 괜찮겠소? 한쪽 눈을 잃으면 평생 불편하게 살아야 하오. 괜찮습니다. 한쪽 눈으로도 떡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얼굴은 이미 제 마음속에 새겨져 있으니까요. 이 눈으로 못 봐도 마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은 무거운 마음으로 은자 10량을 꺼냈습니다. 부인, 제가 도와드리겠소. 아픔을 덜어드릴 약도. 하지만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스스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선택이고 제 책임입니다. 주인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 당신은 위대한 어머니요. 그날 밤 박 씨는 등불도 없는 어두운 방에서 혼자 칼을 들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과도가 들려 있었고 옆에는 술로 적신 헝겊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술을 마셨습니다. 아픔을 덜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술로도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왼쪽 눈을 바라봤습니다. 이 눈으로 남편을 봤습니다. 이 눈으로 복동이가 태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이 눈으로 복동이가 처음 걸음마하는 것을 봤습니다. 수많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부엌에서 떡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만 왼쪽 눈에는 하얀 헝겊이 감겨 있었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헝겊을 통해 피가 스며 나오고 있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떡을 만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웃 아낙네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박 씨 부인, 눈이 어찌 된 거요? 박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니요. 그저 조금 다쳤을 뿐이요. 복동이 약값이 생겼어. 그녀는 비틀거리면서도 약재상으로 달려가 약을 샀습니다. 최고의 약이었습니다. 귀한 산삼과 녹용이 들어간 약이었죠. 그 약을 복동이에게 먹이며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이 아이만은 살려주소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이미 다 드렸습니다. 제발.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밤새 기도했습니다. 왼쪽 눈에서는 여전히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통했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복동이의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숨소리가 안정되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붉은 반점이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 복동이가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희미한 목소리였지만 분명 복동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박 씨는 기쁨에 겨워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복동아, 복동아, 정말, 정말 다행이구나.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쪽 눈에서만 눈물이 났죠. 복동이는 점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끌어안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봤습니다. 순간 복동이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의 왼쪽 눈에는 하얀 헝겊이 감겨 있었고 그 헝겊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눈이. 어머니 눈은 어디 가셨어요? 복동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란다. 조금 다쳤을 뿐이야. 곧 나을 거야. 그것보다 내가 깨어나서 정말 다행이구나. 내가 살아있으니 이 어미는 천하를 다 가진 것 같구나. 하지만 복동이는 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으니까요. 박 씨 부인이 자식을 살리려고 눈을 팔았다더라. 한쪽 눈을 은자 열량에 팔았다는구먼. 저 나이에 그 고통을 어찌 견뎠을까. 복동이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 그는 어머니를 껴안고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약했기 때문에, 제가 병에 걸렸기 때문에. 박 씨는 아들을 다독였습니다. 아니란다, 복동아.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이것은 어미의 선택이었어. 그리고 어미는 이 선택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단다. 그날부터 복동이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병에서 회복한 후 그는 새벽부터 일어나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물을 길어오고 떡을 나르고 장작을 패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해도 지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이 있으면 마을 서당 창문 밖에 서서 몰래 글을 배웠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어. 나는 반드시 크게 되어야 해. 어머니를 편하게 모셔드려야 해. 그것이 복동이의 다짐이었습니다. 서당 훈장이 복동이를 발견한 것은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창문 밖을 들여다보는 소년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매일 여기서 뭐 하는 게냐? 복동이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공부를 배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서당에 다닐 돈이 없어서 이렇게 밖에서라도 배우고 있습니다. 훈장은 복동이의 눈빛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배움에 대한 열망이 불타고 있었죠. 훈장은 복동이를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삼아 간단한 글을 읽혀봤는데 놀랍게도 복동이는 이미 천자문의 반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창문 밖에서 듣기만 했는데 말이죠. 훈장은 감탄했습니다. 이 아이는 범상치 않구나. 총명함이 보통이 아니야. 한 번 들으면 바로 이해하고 한 번 보면 바로 외우는구나. 그는 복동이에게 더 어려운 문제를 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거침없이 답했습니다. 훈장은 흥분했습니다. 이 아이는 천재야. 이런 인재를 창문 밖에 세워둘 수는 없지. 그날부터 복동이는 서당의 정식 학생이 되었습니다. 훈장은 무료로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다른 양반 자제들과 함께 말이죠. 처음에는 양반 집 아이들이 복동이를 계속 무시했습니다. 저 아이는 떡장수 아들이잖아. 우리랑 같이 공부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들도 복동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동이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누구보다 빨리 배웠으니까요. 석 달 후 복동이는 서당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이 되었습니다. 박 씨는 이 소식을 듣고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한쪽 눈은 잃었지만 아들이 공부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복동아, 정말 자랑스럽구나.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라.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해. 하지만 복동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낮에는 어머니를 도와 일하고 밤에는 달빛 아래서 책을 읽었습니다. 초는 기름값이 아까워 쓸 수 없었으니까요. 달이 없는 날에는 별빛으로도 글을 읽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동이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서당에 다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름 더위에도 겨울 추위에도 그는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훈장은 복동이의 재능에 점점 더 놀랐습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것이요. 과거에 급제할 그릇이요. 아니, 장원급제도 할 수 있을 것이요. 마을 사람들도 복동이를 칭찬했습니다. 박씨 부인 아들 참 기특하더라. 효심도 지극하고 공부도 잘한다던데. 저런 아이가 있으니 박씨 부인도 고생한 보람이 있겠어. 복동이가 16이 되었을 때 훈장은 그를 한양의 유명한 학자에게 소개했습니다. 그 학자도 복동이의 실력에 감탄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 글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그 뜻을 깊이 이해하고 있어. 복동이는 그 학자 밑에서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성장했습니다. 18이 되었을 때는 한양에서도 이름이 알려질 정도였습니다. 남대문 근처에 천재 소년이 있다던데. 과거에 응시하면 틀림없이 급제할 거라던데. 복동이가 20살이 되던 해 마침내 과거 시험의 기회가 왔습니다. 나라에서 인재를 뽑는다는 방이 곳곳에 붙었죠. 훈장이 흥분해서 달려왔습니다. 복동아, 이번 과거에 응시해야 한다. 내 실력이면 충분히 급제할 수 있어. 아니, 장원급제도 가능해. 복동이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입니다. 어머니께 보답할 기회가.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응시하려면 응시료를 내야 했고 한양까지 가는 여비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 동안 묵을 숙소 비용도 만만치 않았죠. 복동이는 조용히 계산해 봤습니다. 적어도 은자 20냥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복동이는 고민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부담을 드릴 수 없었으니까요. 그는 응시를 포기하려 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기회가 있을 거야. 그때까지 돈을 모으면 되지. 하지만 박 씨는 아들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아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죠. 복동아, 과거에 응시하렴. 돈은 어미가 마련할 테니. 어머니, 어떡해요? 우리 형편에 어디서 그런 돈을. 걱정 마라. 어미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그저 공부나 열심히 해라. 복동이는 불안했습니다. 어머니가 또 무슨 일을 꾸미는 건 아닐까. 하지만 박 씨는 아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어미를 믿어라. 이번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날 밤 박 씨는 다시 그 약재상을 찾아갔습니다. 주인은 박 씨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8년 동안 한쪽 눈으로 살아온 박 씨의 모습이 많이 초췌해져 있었으니까요. 한쪽 눈으로 떡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머리카락은 반쯤 휘어져 있었습니다. 부인, 무슨 일이시오? 혹시 또. 주인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박 씨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오른쪽 눈을 사주시겠습니까? 주인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부인, 이미 한쪽 눈을 잃으셨는데 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입니다. 제 아들이 과거에 급제할 수 있습니다. 훈장님도 그러셨습니다. 장원급제도 가능하다고. 이번만 도와주십시오.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 두 눈을 다 잃으시면 어떻게 사십니까? 떡도 만들 수 없고 길도 다닐 수 없고. 그건 안 됩니다.
박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각오했습니다. 손으로 더듬으면 떡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지팡이로 짚으면 길도 다닐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제 아들이 세상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눈으로 아들이 급제하는 모습을 보지 못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아들이 급제했다는 소식을 귀로 듣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들의 기쁜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이 어미는 행복합니다. 제발 이 늙은 과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약재상 주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장사를 오래 했지만 이런 모정은 처음 봤습니다.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두 눈을 다 바칠 수 있단 말입니까? 한참을 고민하던 그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은자 20냥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부인의 눈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 돈은 제가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부디 한쪽 눈을 지키십시오. 부인 같은 분이 두 눈을 잃는다면 하늘이 벌을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는 은혜대로 갚아야 하는 법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눈뿐입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박 씨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제 아들이 급제하는 날까지만 이 사실을 비밀로 해주십시오. 아들이 알면 과거를 포기할 것입니다. 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주인은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박 씨의 의지가 너무나 확고했으니까요. 결국 그는 박 씨에게 최상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부인의 눈을 제가 특별한 방법으로 보관하겠습니다. 버리지 않고 잘 보관하겠습니다. 언젠가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요. 의학이 발달하면 다시 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 아들이 잘 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복동이는 어머니가 마련해준 돈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어머니는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복동아, 떳떳하게 보고 오너라. 합격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그리고 기억해라. 어미는 항상 내 편이고 언제나 너를 자랑스러워한단다. 복동이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급제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약속합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알아차렸습니다. 어머니가 또다시 무언가를 희생했다는 것을. 어머니의 오른쪽 눈에도 헝겊이 감겨 있었으니까요. 복동이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 설마. 박 씨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복동아, 걱정 마라. 조금 다쳤을 뿐이야. 금방 나을 거야. 하지만 복동이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두 눈을 모두 잃었다는 것을. 복동이는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셨습니까? 제가 과거 따위 안 봐도 됩니다. 어머니 눈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박 씨는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복동아, 어미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마라. 내가 급제하지 못한다면 어미의 이 눈은 정말로 의미가 없어진다. 내가 크게 되는 것, 그것이 어미가 바라는 전부란다. 그러니 가거라. 그리고 꼭 급제해서 돌아와라. 복동이는 울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장원급제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험장으로 가는 길, 복동이는 눈물을 흘리며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어머니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반드시 급제해서 어머니께 보답하겠다고. 시험 당일 복동이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시험 문제는 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운명이었을까요?
복동이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글을 썼습니다. 한쪽 눈을 잃고 결국 두 눈을 다 잃으면서까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그의 붓끝에서 진심이 흘러나왔습니다. 효란 무엇인가? 그것은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효는 그보다 깊다. 부모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 그리고 부모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의 글은 시험관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 글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 단순한 글솜씨가 아니라 진정한 효심이 느껴지는구려. 이 아이는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효를 이해하고 있어. 며칠 후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복동이의 이름이 장원급제자로 호명되었습니다. 박복동, 장원급제. 복동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절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한양 전체가 떠들썩했습니다. 맹인 어머니를 둔 가난한 떡장수 아들이 장원급제를 했다. 그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두 눈을 다 잃었다던데. 세상에 그런 모정이 있다니.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곧 대궐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님은 이 소문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예, 마마. 확인한 바로는 사실이옵니다. 임금님은 즉시 복동이를 불러들였습니다. 복동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전에 들어갔습니다. 임금님은 복동이를 물었습니다. 경의 어머니는 어찌하여 눈을 잃게 되었는가? 소문으로만 들었으니 경의 입으로 직접 말해보라. 복동이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병에 걸렸을 때의 일, 어머니가 한쪽 눈을 희생한 일, 그리고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나머지 눈마저 희생한 일까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신하들도 임금님도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몇몇 신하들은 눈물을 닦았고 임금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임금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과인이 이 나라의 임금으로서 부끄럽구나. 백성들이 이토록 고통받는데 무엇을 했단 말인가.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두 눈을 잃어야 하는 나라가 어찌 제대로 된 나라라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곧바로 명을 내렸습니다. 박씨 부인을 대궐로 모셔오라. 그리고 전국의 명의들을 모두 불러들여라. 과인이 직접 이 일을 바로잡겠노라. 며칠 후 박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궐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의 인도를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었죠.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당당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으니까요. 임금님은 박씨를 보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 과인이 미안하오. 이 나라의 어머니가 이토록 고생하게 만든 것은 과인의 불덕이요. 부인은 이 나라 모든 어머니의 귀감이요. 명의들이 모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의원들이었죠. 하지만 그들도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마마, 눈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무리 명의라 해도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사옵니다. 송구하오나 불가능합니다. 모두가 절망했습니다. 복동이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그때 대전 밖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사람이 급히 대궐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약재상 주인이었습니다. 마마, 소인이 박씨 부인의 눈을 보관하고 있사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주인은 설명했습니다. 부인의 희생이 너무나 고귀해서 참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한 약재에 담가 보관해 두었사옵니다. 혹시나 언젠가 다시 쓸 수 있을까 해서. 명의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요? 눈이 아직 온전히 보관되어 있다는 말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특수한 방법으로 보존했습니다.
명의들이 긴급히 회의를 했습니다. 만약 눈이 온전하다면 혹시 가능할지도 모르오. 하지만 그런 수술은 들어본 적이 없소. 그래도 시도해볼 가치는 있소. 임금님의 명이 계시지 않소? 며칠 밤낮으로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전국의 명의들이 모여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수술은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복동이는 대전 밖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발. 다음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박 씨는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흐릿하게나마 앞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눈을 뜬 박 씨가 처음 본 것은 조복을 입고 무릎 꿇은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훌쩍 자라 청년이 된 아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복동아, 어미가 본다. 어미가 내 얼굴을 보고 있단다. 내가 이렇게 컸구나. 정말 잘 자랐구나. 훌륭하게 자랐구나. 복동이는 어머니를 껴안고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대전한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임금님도 신하들도 명의들도 모두가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모정의 위대함에, 효심의 아름다움에, 그리고 기적의 순간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임금님은 박 씨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집과 땅, 그리고 평생 쓸 수 있는 재산을. 복동이에게도 높은 벼슬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박 씨와 복동이가 가장 기뻐한 것은 다시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깊이 새겨진 이야기죠. 부모의 사랑은 목숨보다 깊고 자식의 효심은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때로는 너무 바빠서 그 고마움을 잊고 살아가지는 않나요?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한마디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족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감동이라도 남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